60대 남편이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주민 때문에 매일이 지옥이었죠.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강요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심지어 협박까지. 참다 못한 아내가 직접 나섰고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두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노부부를 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악역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 40년이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계단 오르는 발소리만 들어도 아, 오늘은 힘든 하루였구나. 냉장고 여는 소리가 조금 거칠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식탁에 앉는 모습만 봐도 오늘의 기분을 읽을 수 있어요. 숟가락 놓는 소리 하나, 한숨 쉬는 길이 하나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특히 민감한 편입니다. 남편의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채죠. 평소와 다른 한숨 소리, 평소보다 조용한 저녁 시간, 문고리 잡는 손의 힘이 약해지는 것, 신발 신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제게는 신호가 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내 남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 말이에요. 남편은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였죠.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하고 저녁 6시면 돌아오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어요. 관리 업무를 주로 맡았고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그게 남편의 별명이었습니다. 몇 해 전 은퇴하고 나서는 한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오래 쉬지 못했으니까 푹 쉬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죠. 아침에 늦잠도 자보고 낮에 TV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TV를 켜놓고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어지기 일쑤였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도 입맛이 없다며 몇 숟가락만 뜨고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잠이 안 와요. 그냥 누워있으면 자꾸 쓸모없는 생각만 들어서.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니. 평생을 일하며 가족을 책임져 온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신을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다니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어요. 이제 쉴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 쉬고 있으면 자꾸만 불안해져.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시간만 보내도 되나, 그런 생각만 들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처 주택단지에서 관리직 일자리를 찾았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이제 쉬어야 할 나이에 무슨 일을 더 하겠다는 건지. 힘든 거 아니에요? 또 매일 출근하고 그래야 하는데.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아직 건강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힘들다고요.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필요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아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 딸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아빠 나이에 뭐하러 고생해요? 그냥 편히 쉬세요. 하지만 남편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저희 모두 남편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주택단지 관리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근무 환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일정이었죠. 주로 출입 관리하고 우편물 정리하고 공용 공간 점검하는 정도였어요. 무거운 짐을 들거나 위험한 일은 없었습니다. 거리도 가까워서 걸어 다닐 수 있었고요. 왕복 30분 정도 걸으니까 운동도 되고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생기가 돌아온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곤 했어요. 오늘은 3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떡을 주고 가셨다고, 2층에 사는 꼬마가 인사를 정말 잘한다고, 우편물 정리하다가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남편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안심했어요. 아, 이 선택이 맞았구나.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발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말수가 줄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일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침묵은 깊어졌습니다. 웃는 일도 줄어들었고 밤에 뒤척이는 소리가 점점 더 자주 들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옷에서 땀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날씨가 더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웬일이에요? 몸 상태 안 좋아요? 남편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만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말 좀 해봐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별거 아니야.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제가 더 추궁하자 남편은 결국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평소에 집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죠. 제가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혼자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운 부엌에서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표정이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상처받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제가 옆에 앉자 남편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2달 전쯤 새로 입주한 세대가 있었대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남편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기 시작했다네요. 그것도 명령조로 말이에요. 관리소에서 음식을 데워 먹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이었답니다. 냄새가 올라온다는 이유였죠. 남편이 점심을 먹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그냥 빵이나 김밥 같은 거 먹으라고 했대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관리소에서 식사를 하는 건 원래 허용된 일이고 외부에서 사 먹으려면 자리를 비워야 해서 어렵다고요. 하지만 그분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내가 싫다는데 왜 계속하냐고, 관리비 내는 주민이 불편하다는데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속이 끓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대요. 그분이 차를 비스듬하게 대놓는 바람에 옆 차가 못 나가는 상황이었답니다. 남편이 정중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오히려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다고 해요. 아침부터 무슨 전화냐고, 자기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귀찮게 하냐고. 남편이 다른 차가 못 나간다고 설명했지만
그분은 자기는 바쁘니까 나중에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결국 옆차 주인이 화를 내며 남편에게 항의했대요. 관리소에서 뭐 하냐고, 주차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냐고. 남편은 사과하고 또 사과하며 다시 그 집에 연락을 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1시간쯤 뒤에 함께 사는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이었는데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내세우며 남편을 압박했다고 해요. 자기 어머니한테 무슨 식으로 전화를 했냐고 협박하는 거냐고 따졌답니다. 남편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 사람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큰 소리로 위협하듯 말했답니다. 공무원한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주의해서 행동하라고. 주변에 다른 주민들도 있었는데 남편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이었습니다. 분리배출해달라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오고 공용공간 청소를 자기 집 앞부터 하라고 요구하고 남편이 조금이라도 거절하면 바로 민원을 넣었대요. 관리소장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불친절하다고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불평했답니다. 관리소장도 난처해했대요. 명백히 부당한 요구인 걸 알지만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남편한테 조심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냥 적당히 맞춰주는 게 어떻겠냐고, 은퇴하고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까 참으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남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 이 나이에 그런 모욕을 참아야 한다니.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도 그랬답니다. 분리배출이 전혀 안 된 쓰레기를 들고 와서는 이걸 처리하라고 관리소 앞에 놓고 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확인해 보니 정말 엉망이었대요.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종이, 비닐이 다 뒤섞여 있었고 심지어 깨진 유리 조각까지 들어 있었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내려왔대요. 그리고 왜 아직 안 치웠냐고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했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댁에서 분리배출을 다시 해주셔야 한다고요. 그러자 그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쓰레기 처리하는 게 관리소 일 아니냐고, 월급 받으면서 이것도 못하냐고 했답니다. 남편이 규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분은 듣지도 않고 계속 소리만 질렀대요. 참다 못한 남편이 그 쓰레기를 들고 직접 찾아갔답니다. 이건 처리할 수 없으니 다시 가져가신다고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배를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집에 있는 걸 아는데도 말이죠. 남편이 몇 번이나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남편을 이웃 주민들이 쳐다봤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고 나와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남편은 점점 더 난처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큰 소리로 우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답니다.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남편을 보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가 협박당했다고 울면서 전화하셨는데요. 남편이 황당해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 사람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답니다. 주거 침입의 협박죄라고 각오하라고 했대요. 남편이 쓰레기를 돌려주려고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사람은 그게 변명이 되느냐고 쓰레기를 들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 것 자체가 협박이라고 우겼답니다.
결국 남편은 사과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새 봉투를 사서 그 쓰레기를 전부 다시 분리했다고 해요. 1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하더군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고 깨진 유리에 손이 베이기도 했대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그런 취급을 받다니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참고 넘어가면 돼. 일 그만둘 수도 없고 괜히 일 크게 만들 필요 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그냥 잊자고만 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누구 하나 함부로 대한 적 없는 남편이 저렇게 수모를 당하다니. 그리고 그걸 혼자 꾹꾹 눌러 담고 있다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남편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어려운 시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제법 여유 있는 집안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연료 사업을 하셨거든요. 규모가 꽤 컸습니다. 직원도 10명이 넘게 있었고 차도 2대나 있었어요. 우리 결혼식도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무너졌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시아버님은 사업을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셨어요. 빚을 내서 운영자금을 댔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시어머님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재산 분할도 하지 않고 그냥 가셨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면서요. 시아버님은 홀로 남아 끝까지 버티셨지만 결국 파산하셨습니다. 빚만 수억이 남았어요. 그 충격으로 시아버님은 산속으로 들어가셨고 2년 뒤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남편이 27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장례를 치르고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하고 싶던 공부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죠. 본인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학력이 필요 없는 공장 일을 선택한 거예요. 급여가 조금이라도 더 높았거든요.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한 번도 병가를 낸 적 없었어요. 명절에도 특근을 자청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어요. 저희는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들을 원했지만 형편상 둘째는 엄두도 못 냈어요. 남편은 딸을 아들처럼 키우자고 했습니다. 잘 키워서 좋은 사위를 맞아 그 사람을 아들처럼 여기며 살자고요. 솔직히 저는 그게 아쉬웠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길에서 아들과 함께 걷는 여자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든든해 보였거든요. 뭔가 기댈 곳이 있어 보였어요.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면 이럴 때 힘이 됐을 텐데. 딸은 시집가면 그 집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렇게 깊이 개입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아들은 다르잖아요. 평생 우리 편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하겠다며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25살이던 딸이 데려온 사람은 37살의 남자였어요. 12살 차이. 저희 부부는 크게 놀랐습니다. 딸보다 저희랑 나이 차이가 더 적잖아요. 몇 달을 반대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고 딸이 고생할 거라고 설득했어요. 세대 차이도 있을 거고 나중에 늙으면 어쩌려고 하냐고. 딸이 젊을 때
벌써 남편 간호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좋아했다고,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사위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딸한테도 정말 잘해줬고요. 하지만 말수가 적었고 저희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함께 해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사위를 특히 어려워했어요. 나이는 저희가 많지만 사위가 가진 무게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목소리도 낮고 단단했고 말할 때 절대 말을 흐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의는 완벽하게 갖췄지만 그게 오히려 더 거리감을 만들었어요. 며칠 뒤 딸이 사위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초인종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이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선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열어요? 미안해, 깜빡했어. 어서 들어와. 남편이 술 마신 걸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위가 거실로 들어서더니 식탁에 놓인 술병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혼자 술 드시는 거 처음 보는데요. 남편은 아니라고 손을 저었지만 사위는 계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묘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파악하려는 눈빛이었어요. 남편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을 꺼냈어요.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요. 우리 나가서 밥 먹읍시다. 저희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딸도 사위도 계속 저희를 살폈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아빠 표정 이상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한가 봐. 딸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딸한테라도 얘기하는 게 어때요? 힘들면 말을 해야죠. 하지만 남편은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안 돼. 괜히 애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혼자 해결할 수 있어. 그래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혼자 끙끙 앓으면 어떡해요. 남편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런 일로 사위한테까지 폐를 끼칠 수는 없어. 그냥 내가 참으면 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동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왜 참고만 있어요? 싸워야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니까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싸움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큰일 날 필요 없다고요. 동생이 한참을 설득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동생과 통화를 마치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문득 남편이 일하는 곳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지내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집을 나섰습니다. 주택단지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평소엔 가지 않던 곳인데 그날따라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파마머리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남편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알 수 있었어요. 여자는 전화 통화를 하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과자 봉지에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면서요. 전화 목소리가 컸습니다. 내용이 저절로 들렸어요. 뭐가 걱정이야? 우리 아들이 공무원인데. 속 썩이는 사람 있으면 말만 해.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그 관리 아저씨 있잖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단지 한쪽 화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심어진 채소를 뜯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텃밭이었는데 말이죠. 여자는 서슴없이 그걸 뜯어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았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자에게 다가가 말했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남의 일에 참견해?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지금 남의 텃밭 함부로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게 당신 거예요?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건데.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당신이 그 관리 아저씨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 여기 주민도 아니면서 왜 참견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이 아니라고요? 제 남편이 여기서 일하는데요. 당신이 그 사람 괴롭히는 거 다 알아요. 그 말에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당신 남편 좀 제대로 교육시켜요. 월급 받으면서 일은 제대로 안 하니까. 주민 부탁 하나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관리소 직원 주제에. 부탁이요? 부탁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분리배출도 안 된 쓰레기 들고 와서 처리하라는 게 부탁이에요? 사람을 하인 부리듯 하는 게 부탁이라고요? 당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해요? 여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말투 봐요. 누가 누구한테 함부로 해? 내가 관리비 내는 주민인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 저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주민이면 다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죠. 돈 낸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순간 여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도 여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화단 한가운데서 저희는 서로 밀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싸움이야. 누가 좀 말려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받은 모욕이, 남편이 참아야 했던 고통이 생각나면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 여자 때문에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이 여자 때문에 우리 남편이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경찰차가 도착했고 저희는 서로를 노려보며 떨어져 섰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제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먼저 공격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더니 폭행을 했다고요. 저는 그냥 산책하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때렸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제대로 설명할 겨를도 없이 경찰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동안 여자는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아들 공무원인 거 알아요? 지금 제대로 각오하세요. 오늘 절대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꼭 끝까지 갈 거예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꾸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가봅시다. 제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누가 옳은지 말이에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여자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다친 데는 없고요? 괜찮으세요?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시비 걸고 때렸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아들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 관리소에서 일하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시고 괴롭히셨습니다. 오늘도 텃밭을 함부로 훼손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시비를 거셨습니다.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텃밭을 훼손했어? 그냥 좀 구경하고 있었을 뿐인데. 아들은 저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시죠.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자가 득에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진술서 쓰죠. 제대로 다 적어서 고소할 거예요. 폭행죄에 명예훼손죄 다 청구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입구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주변 경찰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렸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위였어요. 사위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걸어왔어요. 얼굴에 놀람과 걱정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여기는 왜 오신 겁니까? 사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위가 주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보고하세요. 한 경찰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주민 간 다툼이 있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더니 두 분이 화단에서 실랑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 쪽을 바라봤어요. 그쪽 분께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데 맞습니까? 여자가 득에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 사람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서. 근데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 일에 끼어들어요? 그때 여자 아들이 사위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허둥지둥 경례를 했어요. 서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주변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황 파악 좀 하죠. CCTV 확인하고 주변 목격자 진술도 받아보고요. 주택단지 관리소에도 연락해서 최근 민원 내역 확인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합시다. 주변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와 아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특히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인어른 일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죠?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30분쯤 지났을까요? 한 경찰이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텃밭을 함부로 훼손하는 장면, 통화하며 남편을 비하하는 장면, 제가 제지하자 먼저 손을 쓴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의 진술도 들어왔습니다. 해당 세대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넣었고 남편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반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걸 여러 번 봤다고요. 사위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피해자의 모습입니까? 공용 재산을 훼손하고 타인을 모욕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게 피해자가 할 행동입니까?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좀 오해를. 사위가 여자 아들을 봤습니다. 공직자 가족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의 가족이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잘못하시는 걸 알면서 왜 막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서 위협했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사위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니라 장모님께 사과하셔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장인어른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계시지만 내일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여자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했습니다. 남편분께도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사위가 저를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사위가 말했어요. 장인어른께서 일터에서 힘드셨던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사위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혼자 술 드시던 모습,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아봤죠. 단지 관리소에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도 미리 확보해뒀어요.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있었다니. 저는 미안했습니다. 사위한테 이런 일까지 알리게 됐다니.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께서 편히 쉬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그런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위가 그렇게까지 해줬구나. 내가 너무 무능한 장인인 것 같아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여자와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며칠 뒤 사위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님, 이제 일 그만두시고 쉬세요. 제가 다른 것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이제 충분히 일했어. 정말로 이제는 쉬고 싶더라고. 너 덕분에 마음의 짐도 내려놓았고 고맙다 정말.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안주를 만들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사위도 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없어서 서러웠던 제 마음이 부질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그 일 이후 일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이제는 정말 쉬고 싶다고 했어요. 요즘 남편은 딸과 사위를 자주 만납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하고 가끔은 여행도 가요. 사위는 이제 남편에게 편하게 말을 놓습니다.
남편도 사위를 진짜 아들처럼 대하고요. 그 여자와 아들은 얼마 뒤 이사를 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남편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왔더군요. 남편은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들이 없어서 서러웠던 제 마음이 참 부질없었다고요. 사위가 있잖아요. 진짜 아들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사위가 말이죠.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가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예전과 다릅니다. 공허함이 아니라 평온함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 곁에서 따뜻한 차를 건네며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느끼면서요. 인생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곁에 남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